토론회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새진보연합, 진보당, 녹색정의당, 그리고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등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하나가 돼서 공동의 정책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 설 연휴 기간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만 많은 시민들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야권이 뭔가 뜻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를 함께 심판하는 힘과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2년간 불통과 무능, 오만의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를 개혁 진보 세력들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번 4월 총선은 선거연합을 넘어서 정책연합까지 더해진 진정한 의미에서 야권의 공동의 선거 전선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시민사회와 함께해 주신 제 정당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왔던 그리고 발전시켜왔던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윤석열 정부 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로 반민주적인 퇴행을 거듭할 때마다 여기 모인 우리 야당들은 단호한 공조로 국회에서 이를 막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왔던 야당들과 시민사회가 이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는 민주주의의 혁신을 이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정책 토론회가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마련하는 대안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명하고 내실 있는 대전하는 비전을 국민들 앞에 선보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국민 여러분들께 야당들이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이 그저 후한무치하고 비상식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그친다면,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구체적인 목표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촛불항쟁 이후 실패의 경험을 우리는 다시 반복하게 될 겁니다. 이번 총선의 목표는 야권이 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우리의 단결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를 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고 4월 10일만 손꼽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담았습니다. 꿈의 실현은 국회에서 길을 만들고 행정부가 마무리합니다. 오랫동안 국회도 정부도 독재 권력자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에 찬란히 빛나는 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 찬란한 별 쫓아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운 겁니다. 4.19 대첩, 5월 광주 대첩, 6월 민주 대첩, 평화적 정권 교체 대첩, 분단 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대첩, 그리고 촛불 대첩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불행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대첩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대첩, 윤석열 정권을 합법적으로 퇴진시켜 내는 것입니다. 그 대첩, 주눅든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대첩, 노동자, 농민, 어민, 사회 경제적 약자도 당당히 살 수 있는 공존 사회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총알바지를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주권국가로 서는 것입니다. 7천만 교대의 평화로운 미래를 또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다독이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보정치연합당이 제3의 교섭단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진보정치연합을 강구하게 결성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민생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남북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를 바꾸는 자리입니다. 22대 총선 기어이 정치개혁, 민주주의를 구현해 냅시다. 40 총선거, 40 대첩으로 만듭시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뜻 잘 받들겠습니다. 이제부터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정치 개혁인데요. 한 여론조사가 국민들에게 이 개혁 과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그 선호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치 개혁이 가장 중요한 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기업 규제, 건강보험 뭐 이런 개혁 과제들이 중요하다라고 순차적으로 이제 그 선호 지지를 얻었는데, 정치 개혁 과제가 무엇보다 독보적으로 중요하다는 지지를 국민들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치 개혁이다라는 그 여론조사 속에는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이런 정치 틀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정치적 틀을 짜는 것이 다른 모든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이 된다,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점도 이 응답 속에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혁 과제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표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그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수, 자유주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정당들이 다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갈 길을 못 찾아서 또 힘들어하고 있고, 뭐 이런 총체적 위기에 이 정당들이 놓이게 된 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것 같아서, 이 정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응답 속에는 현재 우리의 정치가 참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 개혁의 목표, 정치의 문제가 뭐냐?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나 쭉 각 정당에서 하신 얘기들을 들어보면 역시 대통령 권력의 폭주와 일방주의를 어떻게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중요한 목표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좀 더 국민적 관점에서, 국민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왜 정치개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점들을 또한 목표라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국민들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이익을 정치 과정에 잘 반영시키는 것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뭐 이런 설명이 여전히 지금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크게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그 정치 개혁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 줄거리일 것입니다. 하나는 이 권력 집중과 그 폭주, 일방주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일 것이고, 하나는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다양성의 실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정치 개혁의 큰 두 가지 줄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 것은 이제 권력을 나누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두 축이 수평적 분립과 수직적 분할이라고 하는 점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대개 서울에 있으면 이 수직적 분할 문제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했다고 한 지 이제 한 세대 이상 지나갔습니다만은 여전히 명목일 뿐이다라는 평가들은 지방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대목이고요. 또 그것 때문에 수도권 집중과 같은 지역 불균형 발전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또한 수도권 바깥에 사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서야 비로소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이런 말들이 이제 슬슬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나라는 이 초집중 체제 속에서 그 집중된 최고의 권력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그 권력이 소재하는 곳에 권력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경제적 자원, 사람, 기회, 문화, 정보 이런 것들이 초집중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제 큰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을 수평적으로 나누어서 견제와 균형하게 만드는 점과 함께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할해서 적절히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좀 진전시켜 보면, 대통령 결선 투표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 권력을 이렇게 폭주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선 투표제는 대통령제의 대통령 권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소수파의 가치와 의견 또 이익을 실현하고 또 연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정당성이 아주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그 권력 행사는 대단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현재 대통령 권력 집중의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 문제도 4년 중임제 얘기가 중요하게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이 4년 중임제를 하면 훨씬 대통령 권력의 책임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아주 거친 폭주를 순화시킬 수 있는 보다 책임성 있는 대통령 권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정책 과제가 아닌가,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역시 이제 검찰 독재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군부 정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부 정권은 당시에 군인 출신들이 군부의 힘을 기반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독점한 것, 이렇게 정의한다면, 현재 지금 이 권력은 검찰 출신들이 검찰의 힘을 바탕으로 국가기관의 중요한 권력을 장악하고 또 그것을 독점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본다면, 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럼 검찰 독재라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어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검찰 독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 정권이
행정부, 정부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역시 정당 장악을 통해서 입법부 장악을 도모하고 있고 또 입법부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뒤집음으로써 입법 견제력을 무력화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은 뭐 독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그 징표는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이 권력 분립의 원리를 무력화하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 외에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또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약자 보호에 소홀한다든지 하는 점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은 권력 분립의 민주적 원리를 무력화한다는 것에 있다면 이 검찰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다음 이제 토론자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권력에 대한 문민적 통제를 훨씬 더 강화하고 또 내부적인 어떤 장치 또 검찰 권력의 그 분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검찰이라는 이 국가 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 집단이 이제 군인과 같은 세력들이죠. 이게 어떻게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검찰 집단은 일종의 그 정치의 룸펜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뭐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조직이 아니라 뭐 어쨌든 권력이 필요하면 거기 가서 행동대 역할을 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수단 역할을 해왔던 이제 조직인데 이 자체가 어떻게 권력을 잡겠다고 나섰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기존 정치 세력의 헤게모니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당, 기존 사회 세력이 무력하고 기존 정당과 사회 세력의 헤게모니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룸펜이라는 존재가 권력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하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앞으로 이것을 좀 해결하는데 뭔가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좀 정리하자면요. 정치적 다양성 제고 그 문제는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지역 정당 제도를 도입하거나 또 연동형 선거 제도를 좀 더 제대로 되게 보완하는 것, 또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또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설립 완화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정치 과정에 대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연합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가는 데 중요한 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드릴 말씀은 이런 정도이고요. 이제 논의 과정에서 뭐 개헌과 같은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개혁 과제도 있고 또 아주 생활 정치 수준의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높은 수준의 개혁 과제도 물론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될 가치이지만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대개 이 정당에서 제시하는 정치개혁 과제들이 국민적 이익과 생활 실감 또 국민적 정서 이런 부분들에 소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틈을 타서 이제 그 보수 정당은 이 그 반정치 포퓰리즘을 지금 기반으로 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슬슬 던지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 봉급을 반으로 깎자, 숫자 줄이자,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반정치 포퓰리즘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그 의제 자체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 전략이 갖는 문제의식은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현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해서 갖는 반감, 실망, 좌절감, 불신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라고 하는 전략적 문제의식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전략적 문제의식의 출발은 국민적 눈높이와 국민적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치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국민의 그 생활 체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자께서 검찰 독재, 검찰 정권만 이렇게 전 검찰 공화국이라고 써가지고 너무 유하게 썼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검찰은 말 그대로 그냥 원래는 수사기관의 하나일 뿐이죠. 그리고 과거 우리 이제 역사에서 그 아주 많은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요 하나의 권리인데, 그것이 어느샌가 그 자체가 권력화되어 버리면서 오히려 검찰에 전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문제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다음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재판권을 제외한, 법원이 하는 재판권을 제외한 모든 형사사법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노력해왔던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법이 만들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 목적에 적합할 만큼의 조직 체계랑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별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시도를 했었죠. 그러나 법상 수사까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해서 한정을 해놨는데, 또 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그 범위를 넓히는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게 실효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그 기본적인 방향은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관찰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도 굉장히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된 법도 있고요. 국가기소청을 설치해야 되는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분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법도 이미 지금 다 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어떤 전체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로드맵과 청사진 없이 아주 부분적으로만 그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지금 공수처가 전체 우리 권력기구 속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아주 일부만에 가지고는 이 전체 권력기구를 전체 국민들의 민주주의 인권 옹호라는 차원으로 작동하기는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향과 로드맵에 대해서 촘촘하게 아주 짤 수 있게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토론하고 해서 그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 바라는 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 조직, 인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그 21대에서 그래도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물론 그 전에 했으면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뒤늦게 시동이 걸려가지고 이제 거부권에 의해서 이제 무력화됐는데, 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 법안은 22대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KBS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방송의 내적 자유가 완전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자유를 위해서 뭐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든가, 공영방송사 혹은 뭐 종합편성 방송, 보도 전문 방송의 경우는 뭐 보도, 시사교양, 편성 책임자들은 임명동의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입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는 뭐 방송통신위원 5인 구성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성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추천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회의 운영에 있어서 그 정족수 문제, 그 법원에서 이번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을 한 2인 방통위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그리고 방통위원회 그 결격 사유를 강화했으면은 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들 어떤 면에서 보면 방통위원회나 그 방송통신 정책에 있어서 큰 문제들이 이제 그 입법까지로 제한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실무적인 문제들부터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금 뭐 공정성, 정치적 공정성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인 조처가 있지 않으면은 완전히 그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쓰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뭐 이번 그 정부가 그 언론 장악, 언론 통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위법적이고 탈법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조치들을 많이 행동들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 방안들이 좀 이미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그를 요구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차기 국회에서도 뭐 진상규명법 차원이든 하여튼 진상규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장기적인 과제들은 방송이나 언론에 관련된 중장기적인 과제는 뭐 이미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잘 안 됐지만 국회에 미디어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해야지 지금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 개혁 과제라기보다는 언론 장악 저지 그리고 그 미디어 공공성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차기 국회 역할 또 정치연합의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치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김태일 총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행태들은 검사와 검찰 출신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 전 정권 인사, 그 다음에 야당,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언론까지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뭐 압수수색은 뭐 당연하고 또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조사하는 방심위, 방통위 이런 데 마찬가지죠. 적극적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 국가로 규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런 이 검찰 국가화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가 여러 합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다수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알기로는 9건이고 그리고 국회가 다수당이 아니다는 이유로 시행령을 가지고 이제 우회에서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부의 사법권을 훼손하는 사무권 남용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들이 한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현행 헌법 체계에서 가능한 방법들, 예를 들어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시행령 통치를 막는 그런 것들은 22대 국회에서 바로 조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치적 다양성 제고 관련된 의견입니다. 연동형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연동형 보완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비율 확대하고 국회의원 수 확대와 같은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그 대표성이 높은 제도를 만들기 어렵다는 부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국회에서 시도했던 공론조사 과정을 확대해서 국회의장 책임하에 1년 정도 집중적으로 수기 토론을 해서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너무 적습니다. 지금 모 여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 수 줄이겠다 이걸 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국회의원을 줄이면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강화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방법도 아니고 정치 혐오에 기대서 국회의원을 싫어하는 마음에 기대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근거를 아예 헌법에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의 연합 정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도 아예 헌법에 박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 유권자 표현의 자유라든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 청소년 정치활동 자유, 그다음에 지방선거제 개혁 이런 과제들 10대 과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각 정당의 이제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정책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텐데요. 각 정당이 쓰는 기조 발제 차원에서 7분 정도 짧게 해주시고요. 먼저 가나다 순서대로 해서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토론을 좀 고민을 해온 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위기적 상태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뭐 기후 위기도 그렇고 저출생 위기도 그렇고요. 뭐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도 되게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등과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어떤 사회 위기라고 말하는데 이제 사회 위기가 거듭될수록 이제 시민들의 삶은 상당히 이제 절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위기가 시민들의 삶에 투영되면 굉장히 이제 절망적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의 몫인데 정당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이나 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절망적 상태가 좀 거듭되고 있고 근데 이런 정치적인 절망감이나 이제 정치의 위기가 이제 왜 발생하는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양당이 만들어낸 문제인데요. 양당의 이제 정치적 양상, 양당 중심의 이제 카르텔적인 이 정치적 양상은 극복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제 개혁인데 선거제 개혁이라는 것을 이제 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위성정당이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당할 수도 없었던 것인데 지금 딱 4년 만에 위성정당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가 됐고 다음번 총선에서도 또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는 이 선거제 개혁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 개혁인가 이런 문제를 좀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삼정치인데요. 양당 중심의 정치가 개혁되기 위해서 삼정치가 중요하다고 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된다고 말을 해서 새로운 정당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삼정치는 어떤가? 양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일정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지만 이 정치적 세력이 새로운 비전과 정책 어젠다를 못 내놓으면서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소멸되어 갔단 말이에요. 양당으로 다시 흡수됐다, 다시 떨어져 나왔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말하자면 양당 정치를 더 강화하는, 말하자면 이제 프레임의 입장에서 보자면 양당 정치를 더 강화하는 방식이 됐다는 거죠. 진보정당의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삼정치의 새로운 도전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정치가 심각한 양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고 정당을 변화시키고 인물을 변화시키면 진짜 정치가 변할 수 있는 거냐. 선거제를 바꾸면 좀 정치가 나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저희가 던져야 된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색정의당에서는 이른바 이제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좀 보완하고 어떻게 되면 견제도 하는 일정한 시민참여 민주주의 형태죠. 말하자면 이제 저희는 그걸 시민공유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정치 공간에 일정하게 시민들의 권력적 몫을 부여함으로써 일정하게는 각 정당 간 경쟁 구도나 이런 견제 구조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구조를 통해서 이 정당을 직접 견제하는 방식의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일정하게 개헌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정치개혁의 변화를 만들어낼 가장 큰 동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헌 얘기입니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국회가 이걸 동의하고 발의를 해야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특성은 거의 개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22대 국회가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22대 국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헌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강제할 수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개헌 운동이 광범위하게 시민사회까지 포함해서 벌어지는 운동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법제도, 그러니까 이른바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투표나 소환이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절차 자체를 개헌이 쉽게 하는 방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녹색정의당은 제7공화국, 제7 시민공화국을 향한 개헌국회가 되기 위한 22대 국회에서의 강력하고 굉장히 폭넓은 연합정치를 만들어가겠다를 포함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제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민을 위한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준연동형제가 그런 국회를 만드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2대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결선 투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부 대통령 권한에 대한 제한 또는 시민 참여형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거부권 관련돼서도 많은 말을 하고 있고 또 사면권 관련돼서도 좀 제한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권력기관 본연의 역할과 위치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검찰에 초점이 맞춰져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감사원 같은 경우도 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권력기관적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기관들이 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한다든지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국회가 견제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론의 장이 제대로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큰데요. 이 언론이 이제 권력에 영향을 이제 크게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그런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아예 초기부터 언론이 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이 연합정당에서는 이런 과제들이 좀 녹아들 수 있도록 담겨질 수 있도록 제 정당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개혁 없이 당면한 위기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현 민주주의가 대통령의 일방주의나 검찰 정권의 퇴행성 같은 것에 의해서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발제 진단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위기의 타개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좀 동의를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혁신이 절차적 수준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난 촛불혁명의 요구였기도 했고 사회적 양극화가 되면 될수록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더더욱이나마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연동형 선거제를 강화하고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여기에 좀 특히 동의를 합니다. 연동형 선거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은 비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대 비례의석 비율이 저희들은 끊임없이 최소 2대1 이상은 돼야 된다. 즉 비례의석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좀 늘리고 필요하면 의회 정원 확대도 해야 한다. 비례의석이 그만큼 확대된다면은 위성정당을 만들 유인이 사라질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연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 정치를 하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개헌선의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기본권 강화가 이 개헌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라고 좀 생각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각종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재산권에 침해한다라고 하는 논리, 그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논리에 자꾸 부딪힙니다. 따라서 토지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 자산이라고 헌법상에 좀 못을 박음으로써 급진적인 좀 진보적인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 분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헌법을 개헌할 때 국민의 권리 중에 시대에 맞게 안전권이라든가 생태 기본권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정권에 대해서 그것은 헌법 정신 위반이다라고까지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구 통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강조하면 검찰에 대해서 시민 참여 민주적 통제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그런 검찰 심의회 같은 것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시민들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검찰의 기소 혹은 불기소에 대해서 따져 묻고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주가 조작 같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이 참여해서 이것은 기소를 해라라고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이시는 많은 또 야당들 앞에 연합 정치라고 하는 좀 대의가 놓여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한 토론이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니까 모이자고도 하시고 소수 정당이 살아남아야 하니까 모이자고도 하는데 앞서 강조한 것처럼 저는 연합 정치를 우리가 모색하는 이유는 더 늦기 전에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개혁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연합 정치를 만들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개혁을 제대로 추동하기 위해서는 개헌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강조하면서 그러한 연합 정치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드려서 정말 큰 승리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새로운 개혁 과제들을 합의를 해서 전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연합정치는 반드시 정치공학을 넘어서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가치연대, 정책연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반드시 두 가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폭주에 제동을 거는 그런 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를 했는데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법안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무엇보다도 그 가족 비리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마저 거부를 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7년도 헌법이 대통령 직선제를 실현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민주화에서 일부 진전을 시켰지만 사실 97년도 IMF 이후에 오히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었던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게 지난 30년입니다. 사회경제적 민주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될 내용이 저희는 노동존중, 농민기본권, 성평등 실현, 토지공개정 같은 주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헌법, 에콰도르 자연권헌법과 같은 생태헌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가 민심을 반영하여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논의해왔던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인데 그런 면에서 정당이 득표한 것과 정당의 의석수가 일치하는 비례성, 이 비례성 관련한 부분을 헌법에 명시를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전면적으로 구형되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 이제는 연동형 비례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몇 석으로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 소선거구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좀 더 정확하게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고 실제로 민심이 더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유럽같이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가 아니라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로 가자. 완전한 비례대표제로 가자. 해서 300석 전체를 지역구에서 뽑는 비례대표제, 전국구에서 뽑는 비례대표제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그 국회의원들 관련해서 독점적 권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로 그 특권 폐지에 대한 바람들이 있고, 그 경우에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국회의원 보수 수당 관련한 부분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 자산 증식으로 국회의원직을 이용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관련해서 백지신탁제만 있는데 부동산도 아예 백지신탁해서 실거주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국민에게 답할 수 있는, 민중에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연합 정치, 감동의 정치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 출발점으로서 우리가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 2차 토론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